검사 좀 그만 쓰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검사 쓸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누적이 많이 됐어요. 김홍일은 다른데 국민권익위원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분 임명하는데 전혀 논란도 없었잖아요. 좀 잘 썼으면 좋겠다. 검사를 쓰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기존의 뜻대로 가는 것 같아요. 파격적인 변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존대로 가던 대로 가자 가! 뭐 이런 상황이라서 윤심직진 정면들. 국립기어 시작합니다. 국립기어의 시그널 평론가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과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우성 닮은 저희 에디터님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예, 일단 정호성 씨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은 예, 제가 배우들 빼놓고는 이 바닥에서 이 평론이거나 뭐 하는 쪽에서는 제가 아마 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탑이다. 순위권도 아니고. 예, 얼굴 외모 천재로 얼굴 천재로 알려져 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예. 양대 톱이 나와 있는 거죠. 얼굴 톱과 아니 몸무게 톱, 얼굴 톱. 그래서 뉴스 톱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정우성, 정호빵. 호빵. 와,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음식 개그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이제 뭐 신군부를 보는 것 같다, 뭐 검찰판 하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뭐 대검 중수부장 하실 때 같이 뭐 근무한 이력도 있고, 뭐 이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인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간단하게 한 번씩 해주신다면? 해도 너무한다. 예. 해도 너무한다. 예, 해도 너무한다. 아하.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정말 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제가 오늘 계속 이제 요거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네. 그 제목 저기 오늘 언론사들 제목 사설 제목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예. 한국일보 사설 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 세계일보 사설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방송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네. 한겨레 사설 이동관 후임의 검찰 선배 방통위 독립성은 안중에 없나. 조선일보 사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조선일보도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진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오랜만에 조선일보 마음이 곧 내 마음이요. 요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좀 뭐 뒤에 좀 제가 팩트로 조목조목 비판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뭐죠 우선 정호빵이 더 센스는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동아일보 한 마음이죠. 왜? 저희 뭐라 했죠? 김준일 수석이 조선일보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한 마음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근데 뭐 특별히 사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네, 기사로 조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지지 않았어. 그냥 쓴 거죠. 그 정도는. 홍일에 달렸다. 홍일에 달렸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돌파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야당은 또 뿔이 나 있는 상태고 여차하면은 탄핵 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김홍일 후보자가 석박지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석박지 소통. 지금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미담을 일단 만들어내야 네. 좀 유리한 국면에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선배하면은 석박지가 생각난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님 없이. 그렇죠. 동생들을 다 부양할 수밖에 부양하고. 없었고 예산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예산고 교장이던 백종원 대표의 아버지를 만났고 종원이를 가르쳤고 네. 그러면서 여하튼 5살 때 이게 봤던 건데 이게 말할 수 있나요? 5살 때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운 5살이냐고 아하. 이때 네. 이때
백종원에게 석박지의 맛을 가르쳤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음식 개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그런 스토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석박지의 특징은 소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렁탕을 먹든 곰탕을 먹든 네. 그냥 깍두기냐 석박지냐 달라요. 이 집 석박지야? 이러면 더 먹게 되거든요. 밥도 한 번 더 말아 먹게 되고. 이게 약간 일부러 약간 깍두기보다 석박지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워딩이 뭐랄까요? 좀 더 좀 시골스럽고. 그렇죠. 뭔가, 또 예. 석박지, 이미지가. 섞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연 김홍일 후보자가 야당이 그래도 수긍할 만한 어떤 내용을 좀 끄집어낼까. 첫 번째로는 이제 5인 합의제 기구를 어떻게 복원할까. 네. 두 번째는 뭐 방송 내용 편향성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치하겠다. 또는 뭐 MBC, 뭐 YTN, 연합뉴스 TV 어떻게 하겠다. 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더 큰 틀의 방송 정책, 더 큰 틀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예상고 이제 충청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뭐 정치적으로 뭐 특정 뭐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았던 분으로 제가 세 평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뭐 물론 이렇게 선후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배려했다고 이렇게 야당을 좀 배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을 배려한 게 아니라 김홍일 그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려가 없는 거죠. 후보자한테 배려가 없다. 네, 아니 그러니까 선배를. 김홍일 이분은 그러니까 뭐 이게 미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라인이 좋아요. 그러니까 충남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 충남대를 나왔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이 자수성가 스타일이고 본인이 또 뭐 동생들 뭐 버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노력한 뭐 이런 스토리 라인까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검찰 출입 기자들 얘기를 검찰 쪽 얘기 들어봐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어요, 심지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됐을 때부터 그때도 올랐고 이번에 한동훈이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법무부 장관 하고 싶으세요? 방통위원장 하고 싶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99.9%로 법무부 장관이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법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모교에 이를테면은 교수들도 자기 모교에 돌아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거기 모교에서 네. 가르치는 거 영광 생각해요. 영광이죠. 법무부 장관 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겠죠. 근데 왜 방통위원장을 시키냐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할 사람이 없었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모두가 고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장악 가면 해야 되는데 지금 윤통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이 원하는 거 그건데 하면은 바로 탄핵된다는데 네. 명예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배 좋아하는 선배면은 존중을 해줘야죠. 배려를 하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한두 번이면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 전문위원회 역대 최초로 올해 검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검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내가 수사해봤다고 그 사람은 또 그 한석훈 전문위원인데 네. 나는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서울대병원의 상임 감사로 검찰 수사관이 왔습니다. 수사관? 예, 검찰 수사관이. 무슨 관련이 있냐. 역시 나도 공직생활의 절반에 관련 업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는 모르는 게 없나요? 아니 이게 언론인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언론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은 잠깐만 이거 얘기할게. 예를 들면은 교육청도 출입하고 뭐 경찰청도 출입하고 뭐 한국은행도 출입하고 뭐 그러면은 저를 그러면 제가 한국은행 한 2년 출입했거든요. 네. 저를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 안 치면 됩니까? 한국은행 출입했으니까? 총재는 좀 그렇고. 제가 그러면 경찰청 출입했으니까 제가 올해 출입했어요, 경찰청을. 그러면 저 경찰청장 안 주면 됩니까? 왜 방통위를 이렇게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1도 없어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방통위 출범 후 15년간 위원장 7명 역임, 언론인, 정치인, 관료, 교수, 법조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법조인도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최성준 있어 30년 했는데 이분은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지냈어요.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 한상혁은 변호사인데 근데 이분은 MBC 방문진 이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민원련이라는 언론 관련 언론개혁 그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최소한의 접점이 있어요. 이분은 김홍일은 뭘 했나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언론 수사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나마 6명 인사하면서 포장이라도 잘 해놨던 그거를 다 날려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개각을 하면은 뭔가 사람들한테서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조선일보가 이거를 때리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꼭 진짜?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한국은행장 네. 또 경찰청장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지는 몰랐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찰청장은 못하고 그렇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그 대여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행장 겸 경찰청장 겸 중립기업 출연으로 명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대신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일단 그 시급한 과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해봐야 뭔가 특별하게 더 개선될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 정권도 문재인 정부도 뭐 인사 엉망 많았어요.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사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말 그대로 사법개혁 엉망으로 만들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처참한 인사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김홍1이든 김홍2든 김홍3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호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문재인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다 엉망이야. 끄집어내봐야 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승만은 또 이기붕을 왜 시켜? 근데 이제 그래서 4.19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물론 이제 지적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벌어진 일 자체로 저는 중요한 거는 김홍일에게 계속 달렸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냥 대통령이 시키면 막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막 하면 이 사람의 운명도 끝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형님이잖아요. 그나마 김홍일은 형님이야. 그리고 이제 저는 법무부 장관을 안 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특징은 최근엔 조금 변하긴 했지만 법무부나 이런 데는 서울법대가 일단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뒤를 잇는 사람도 제가 또 하나 예언을 할게요. 신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법대일 거예요. 검사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조는 계속 깔고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방향일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장 사실은 김홍일 이 후보자의 제일 적임 자리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야. 국민권익위원장을 제일 잘할 사람이에요. 왜? 국민권익위원회는 석박지가 필요해요. 권익위원회 이제 그만두시는데 왜 권익위? 아니 그러니까 제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인에게 딱 맞는 자리,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자리를 갔어. 그럼 방통위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지금 지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당과의 소통을 정말 해야 돼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굉장히 탁월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분명하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김홍일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이고 우리 좀 만나요 하면서 소통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홍인아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아들 종원이 좀 가르쳐줘 했을 때 그게 통했단 말이거든요.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야당과 소통을 잘하면 그래도 김홍일 후보자는 통할 구석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각이 쭉 발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이제 안보라인 쪽 아마 발표가 쭉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되냐 이거였는데, 어쨌든 뭐 한동훈 장관 지금은 빠지는 것 같아요. 12월 요 개각 발표에는. 어떻게 뭐 연말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한번 쫙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레드카펫 한번 쫙 준비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뭐 연말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요. 연초보다는.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에 이준석 신당이 뜰 가능성. 그러니까 12월 27일 제가 무려 중립기어에서 최초로 터뜨린 이 단독 12월 27일. 전국을 흔든. 그러니까 이때
그때를 전후로 해서 요거 바로 앞이 좋을지 아니면 그 다음이 좋을지 인사가 바로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좀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받게 하려는 요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추가로 몇몇 또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만지작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예. 근데 뭐 딱 오피셜로 나온 건 없잖아요. 오피셜로 나온 네. 건 없는데 검토까지 이 정도 언론 보도에 나왔으면 이제 검토를 한 거는 이제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한두 명 더 이렇게 조금 스타성 있는 사람들을 같이 묶어서 조금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인사가 뭐 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장관이 보니까 이게 가시밭길이에요 지금. 예, 어제도 뭐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저는 그거를 보도를 보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 그거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돈봉투 부수석 되는 건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언론 보도를 못 봤대. 물론 이게 뭐 함정 취재 논란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런 식의 이제 이게 계속 올 텐데 되게 좀 곤혹스럽겠다. 사실 한동훈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움 좀 파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난관들을 겪을 수 있다. 네. 저는 일단은 연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연초로 넘어간다. 그렇죠. 개각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연말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투명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 발표가 되면 이거 스포트라이트의 효과가 반감돼요. 그런데 27일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모든 게 정조준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출마 시기는 저는 이렇게 날짜들을 항상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27일 이후에 바로 연말되고 또 뭐 마지막 날 또 보신각 좀 두드리고 이러면은 이거 연말 다 분위기. 그렇죠. 네. 우리 채널 A를 통해서 항상 보도가 되고 김진애 앵커가 나와서 자 여러분은 지금 보신각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니고 자기가 나와야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연말은 좀 그렇고 저는 1월 3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연초 분위기 이게 살짝 왔을 때. 27일에 딱 일주일 뒤가 수요일. 그 한동훈 장관이 수요일을 좀 좋아해요. 대체로 뭔가 행보가 있을 때 보면 수요일 많이 부도가 돼. 수요일엔 빨간 장미가 아니라 수요일엔 한동훈 발표를. 이렇게 이제 해서 1월 3일 날. 많은 분들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만약 1월 3일 날 하게 되면. 첫 소식 약간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김준일 수석에 대해서 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하냐. 이거는 너무 뻔한 거죠. 왜?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하겠죠. 이야기를 해봐야 자기가 뭐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거는요. 그죠? 잘못된 일이다. 뭐 잡아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관계 생각해보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침묵,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침묵이라는 거는 뻔히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자분들은 왜 질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답은 못 듣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표정, 그때 당황해하는 역력히 당황해하는 기색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것도 취재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답을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니까 사실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국민의원의 그냥 A 의원이다 이러면 질문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계속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은 뭐하러 이야기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이야기 안 해. 그 이야기 안 하면 뭐하러 총선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도층이 판단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뭐 마이너스고 저럴 수밖에 없다. 근데 다른 걸 뭘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또 플러스가 있을 테고. 요거 여론조사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고성국TV 의뢰로 지난 12월 1일에서 3일 ARS 고성국TV라고 유튜브 채널인데 이건 뭐 이제 이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심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운영 책임 소재를 물어봤어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잘못이 있다면은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번부터 7번이 있었는데 대통령 본인이 35%. 그 다음에 야당 지도부가 20%,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기 했다. 그 다음에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17, 측근 8, 여당 지도부 7, 대통령실 참모 5, 장차관 등 내각 2, 잘 모름 5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면은 이제 야당이 발목 잡게 한다라는 거 20 빼고 네. 그러면은 대통령과 여당 뭐죠 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대통령 본인하고 영부인이 합쳐가지고 50입니다. 35랑 17 더하면. 그렇네요. 52.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가장 여당이 어렵고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낸 것도 결국은 네. 이거 대통령이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 대선 이 전체 이 반윤 정서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뭐를 지금 내놓을 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리고 왜 질문이 들어가느냐? 한동훈 장관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말을 못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면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로운 느낌보다 정권 사람이다. 정권의 황태자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적당히 들이받을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가 될 것이다. 저는 조금 한동훈 장관이 좀 대선까지 만약에 바라봐야 된다라면은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양쪽에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당 내에서도. 그럼 한동훈 장관이 적절한 스탠스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총선을 넘어서 대선까지 보면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 여의도 사투리를 좀 배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장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전략이나 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하더라도 지금 뭐 윤통을 까겠어요. 또 김건희 여사를 까겠어요. 이제 뭐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되면 네.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음 대선 무렵에 대통령이 이제 좀 빠져주고 네. 또 그 자리 빈틈을 이제 파고들면서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른바 카니발라이제이션 대통령을 까면 그럼 넌 뭐 했냐 도대체 그런 당신이 까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게 되는 시기죠. 물론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꼬집어 주기를 원할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도. 하지만 네. 그건 뭐 우리가 여러모로 분석을 해도 한동훈 장관이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no talk to 윤, to 김 이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뭐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 다음에 또 이제 주목받는 한 명의 이 개각 대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원희룡 장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이런 국토부 장관 하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개각 발표가 되자마자 그냥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정광훈 목사 뭐 이렇게 또 이제 엮이면서 이제 이미지가 갑자기 또 이제 악재로 시작하고 계세요. 요 논란으로 첫 행보가 시작이 됐는데 요 약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무슨 정치를 하시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 뭐냐면은 국토부 장관 하면서 이미 이미지가 버렸으니까 그냥 강경보수로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남원정 기억하시죠? 남경필, 네. 원희룡, 정병국 그래가지고 네. 당의 소장파 이미지고 원희룡 장관이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그렇죠. 81학번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81이죠. 82년 2인가 조국인가 뭐 거기 그냥 다도가 나경원 다도.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적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당내에서의 입지가 조금 불안하니까 강경보수 쪽을 등에 업고 다음 대권을 노리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을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재원 전 최고가 정광훈 찾아갔다가 그 이제 난리가 났었고 징계까지 받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정광훈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짓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원희룡과 정광훈이 같은 이게 묶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황교안이 정광훈하고 묶이면서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첫 행보를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개항을 해 나가서 이재명하고 붙으면서 뭔가 당내에 희생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려는데 그거를 정광훈하고 만난다? 이거 완전 미스매치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자 보수는 역대 보수는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도 있지만은 가장 저쪽 당과 잘 싸울 사람 그리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전략적 투표를 해왔어요. 네. 예를 들면은 보수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윤석열을 데려와가지고 대선 후보로 만들었던 데고요. 네. 이준석이라는 30대를 당대표로 만든 데예요. 여기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구에 갔더니 이준석 그 후보 이준석 손을 막 잡으면서 그 시민이 바르르르 떨면서 내가 찍어주면은 우리 정권 가져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했던 데가 그러니까 보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희룡이 저기 잡으면은 누구야 정광훈 손 잡으면은 정권 가져오고 뭐 정권을 가져온다기보다도 정권 재창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은. 근데 원희룡 장관은 어쨌든 이제 나는 이제 그냥 행사에 간 거고 그렇죠. 이게 거기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오는 거는 몰랐다. 썸네일이 이만하게 나왔어요. 무슨 뭘 모릅니까? 얼굴이 정광훈하고 원희룡하고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다 그 돌아다니는데. 행사 썸네일이요? 행사 에이, 썸네일이요. 설마 그래도 그 일국의 장관이 이렇게 썸네일 보면서 행사 결정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자진 얘기 듣고 그래 가자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 사전에 그렇게 나왔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르고로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현실은 안 그래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은 서울 사안판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했었잖아요. 네. 서울에서 이길 수 있으면은 제주에 내려갈 일이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제주에 내려가 보니까 원장관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것이야. 강해져야 그래서 된다. TK 민심을 가져오려면 또 60대 이상의 보수의 마음을 가져오려면 내가 보수 기반에서 보수 언덕에서 무슨 노래죠? 안 돼. 보수 안 돼. 보수 언덕에서 응원가를 불러야 되는 거지. 아하. 뭔가 지금 스위스 노래인데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옳아요,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그런 걸 끌어모아 줄 수 있는 사람과 판이 필요해요. 네. 보수 기독교계. 이게 중요하죠. 그런 MB를 만들어낸 종교가 뭐냐? 보수 기독교계예요. 그렇죠. 네. MB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MB가 말 그대로 이 대통령으로 우뚝 섰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총선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인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원희룡 장관이 크리스찬인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광훈 목사가 깔아준 이 플랫폼을 딛고 네. 내가 한번 달려가 보겠다. 기독교 표를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전략이 이제 TK나 이른바 그동안에 자기에게 마음을 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좀 결집하려고 한 거죠. 이른바 네. 강경 보수화 전략이지만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선을 한번 달려볼 수 있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전략에 약간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묻었다. 실수로.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인천 계양을이죠.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곧 이게 왜냐면 자꾸 띄엄띄엄 가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발표를 할 것이다. 아하, 할 수밖에 일주일 내로?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저희 뒤에 주제가 또 있어서 두 분 한 줄 평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예, 전지전능 무소불위 검사 형통. 검사 형통. 오랜만에 듣는. 검사가 만사 형통이다. 네. 그래서 검사 좀 그만 쓰십시오. 그러니까 검사 쓸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누적이 많이 됐어요. 많이 쓸 카드를 다 썼다. 조금 이제는 검사 좀 김홍일은 저는 다른데 국민권익위원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분 임명하는데 전혀 논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잘 썼으면 좋겠다. 검사를 쓰더라도 쓰더라도 조금. 잘 써라.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줄 평 볼까요? 저는 뭐 간단합니다. 저 설명을 합니다. 윤심직진 정면 돌파. 아하. 뭐 인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이완 혁신위원장도 뭐 사실상 또 너덜너덜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기존의 뜻대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파격적인 변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존대로 가던 대로 가자 가! 뭐 이런 상황이라서 윤심직진 정면 돌파.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나머지 개각하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